서울의 가장 낙후된 구역에 자리 잡은 낡은 상가 건물 2층에는 비가 내리는 날이면 곰팡이 냄새가 더욱 짙게 배어나는 강철 보안 사무실이 있었고, 그 안에는 숨이 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끊임없이 유리창을 때리며 우울한 도시의 풍경을 왜곡시키고 있었지만, 사무실 내부의 공기는 바깥의 날씨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롭게 얼어붙어 있었다. 낡아빠진 소파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강진혁의 책상 위에 흑투성이 구두를 올려놓은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한때는 특수부대 출신의 정의의 요원들이 모여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포부로 시작했던 회사였지만, 지금은 밀린 월세와 직원들의 급여조차 감당하지 못해 파산 직전에 몰린 초라한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 강진혁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눈앞의 모욕적인 상황을 견뎌내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억눌린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우두머리라고 불리는 조폭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 연기를 강진혁의 얼굴을 향해 길게 내뿜으며 조롱 섞인 말투로 협박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빚독촉이 아니라 명백한 사냥감몰이었다. 그는 천명건설이라는 거대 기업의 하수인으로서 이 낡은 건물이 위치한 구역을 재개발하기 위해 강진혁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인 회사 사무실을 헐값에 넘기라고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진혁은 상대방이 내민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는데, 그곳에 적힌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어서 빚을 갚기는커녕 직원들의 마지막 퇴직금조차 챙겨줄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도저히 서명할 수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대를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은 비록 지쳐 있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순간적으로 조폭 우두머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곧바로 자신의 뒤에 버티고 있는 거대한 뒷배를 믿고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에게 사무실 집기를 부수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 순간 낡은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책상이 뒤집히고 서류들이 허공에 흩날리는 혼란 속에서 강진혁은 무력감에 휩싸여 입술을 깨물었는데,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느리게 흐르기 시작하더니, 허공에서 푸른 빛이 일렁이며 디지털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와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 창을 구성했던 것이다. 그것은 환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구체적이었으며, 마치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운명처럼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투명한 창에는 최강 경영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붉게 전멸하고 있었고, 강진혁의 심장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는 것인지 아니면 신이 마지막으로 내린 동아줄인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눈앞에 떠오른 수락 버튼을 본능적으로 응시하게 되었고, 그 순간 전신을 관통하는 전류 같은 충격이 뇌리에 꽂혔다. 시스템은 사용자의 절박한 상황을 감지했습니다. 라는 음성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짐과 동시에 초보자 패키지가 지급되었다는 알림이 연달아 뜨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갑작스럽게 근육과 뼈가 비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구성을 의미하는 고통이었으며, 수년간의 고생으로 망가졌던 그의 신체가 전성기 시절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시스템은 그에게 격투 마스터, 초급과 통찰의 눈이라는 두 가지 스킬을 즉시 부여했고, 그 순간 세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날아오는 집기들의 궤적이 눈에 선하게 보였고, 자신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조폭들의 동작이
마치 슬로우 모션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느리고 허점 투성이로 느껴졌던 것이다. 강진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 메었고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푸른빛이 은은하게 감돌며 사냥을 앞둔 맹수의 기운이 피어올랐다. 조폭 우두머리는 자신의 부하들이 난동을 피우는 동안 멍하니 서 있는 강진혁을 보며 겁에 질려 얼어붙었다고 생각하고 낄낄거리며 다가와 그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 손이 강진혁의 옷깃에 닿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강진혁의 손이 섬광처럼 움직여 상대의 손목을 낚아채고 가볍게 비틀어 버린 것이다. 뼈가 어긋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우두머리의 입에서 비명이라기보다는 바람 빠진 소리가 터져나왔고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바닥으로 처박혔다. 주변에서 물건을 부수던 부하들이 놀라서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강진혁의 눈에는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미리 예고된 동작처럼 익혔고 그들의 공격은 허공을 가르거나 서로 부딪힐 뿐이었다. 강진혁은 최소한의 동작으로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며 마치 춤을 추듯 그들 사이를 누볐고 단 1분도 지나지 않아 사무실 바닥은 고통을 호소하며 뒹구는 검은 양복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상황이 종료된 후 강진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믿기 힘든 현실에 전율했는데 방금 전까지 그가 보여준 무력은 단순한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초인적인 것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뒷걸음질 쳤고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우두머리는 한쪽 팔을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며 감히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다. 강진혁은 시스템 창을 통해 자신의 신체 능력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에게 당장 사라지라고 명령했다.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그들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고 텅 빈 공간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게 되었다. 그는 엉망이 된 사무실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하고 가난한 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답답한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강진혁은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비는 그쳤지만 도시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네온 사인 불빛이 무릉덩이에 비쳐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며 시스템이 보여주는 퀘스트 목록을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회사를 재건하고 천명건설의 음모를 저지하라는 거대한 목표가 적혀 있었다. 막막하기만 했던 미래가 이제는 도전해야 할 명확한 목표로 바뀌어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뜨거운 야망이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멀리서 날카로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평화로운 밤의 정적을 깨뜨렸고 곧이어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그가 있는 골목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강진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상황을 주시했는데 어둠 속에서 흉기를 든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고 있었다. 도망치는 남자의 뒤로는 긴 생머리를 질끈 묶고 날렵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권총을 든 채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쫓는 암사자처럼 매서웠다. 그녀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에이스로 불리는 한서연 경이었고 며칠 밤을 새운 잠복 근무 끝에 연쇄 강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발견하고 추격하던 중이었다. 범인은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강진혁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인질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려는 듯 흉기를 고쳐쥐고 방향을 틀었다. 한서연은 범인이 민간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거리는 너무 멀었고 발포하기에는 주변 상황이 위험했다. 그녀의 얼굴에 절망적인 기색이 스치는 순간
벤치에 앉아있던 강진혁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진혁의 눈에는 범인이 휘두르는 칼의 궤적이 붉은 선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보였고, 시스템은 그에게 회피 후 제압이라는 최적의 전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다. 범인이 욕설을 내뱉으며 칼을 찔러오는 순간 강진혁은 마치 산책을 하듯 가볍게 상체를 틀어 칼날을 피했고, 동시에 발을 걸어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범인이 앞으로 고꾸라지는 찰나의 순간에 강진혁은 손날로 범인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가격했는데, 그 동작은 너무나 은밀하고 빨라서 멀리서 달려오던 한서연의 눈에는 그저 범인이 혼자 발이 꼬여 넘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바닥에 처박힌 범인은 단말마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기절해버렸고, 강진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벤치에 앉아 남은 커피를 마셨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한서연은 바닥에 널브러진 범인을 보고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수갑을 꺼내 채우며 상황을 정리했다. 한서연은 범인을 체포한 후 거친 숨을 고르며 강진혁을 돌아보았는데, 그녀의 날카로운 형사적 직감은 방금 벌어진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비에 젖은 낡은 정장을 입고 있는 이 남자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침착함과 알 수 없는 위압감은 일반인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강진혁에게 다가가 신분을 확인하며 범인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강진혁은 그저 운이 좋아서 범인이 제 풀에 넘어진 것 같다고 담담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진실의 일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강진혁은 그런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는데, 그것은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상대에 대한 탐색전과도 같았고, 동시에 강렬한 이성적 호기심이 섞인 기류이기도 했다. 한서연은 지원 요청을 받은 순찰차들이 도착하는 소리를 들으며 강진혁에게 명함을 건넸고, 나중에 참고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연락처를 달라고 요청했다. 강진혁은 낡은 지갑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내 건넸는데, 거기에는 강철 보안 대표 강진혁이라는 직함이 초라하게 박혀 있었다. 한서연은 그 명함을 유심히 살펴보며 최근 이 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용역 깡패들의 난동 사건과 이 보안 회사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범인을 순찰차에 태워 보내면서도 계속해서 강진혁 쪽을 힐끔거렸는데, 그는 이미 자리를 뜨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강진혁은 골목을 빠져나오며 시스템 창에 뜬 새로운 알림을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중요 인물과의 접촉 성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서연의 프로필이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시스템은 그녀가 앞으로 강진혁의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었고, 강진혁 역시 그녀의 강렬한 눈빛을 쉽게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새롭게 얻은 힘의 감각을 되새겼고, 이제부터 시작될 거대한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강진혁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빚을 청산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진혁은 깨진 유리 조각과 부서진 가구들을 치우며 밤을 지새웠는데, 육체적인 노동에도 불구하고 피로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에 스스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시스템은 그의 체력을 실시간으로 회복시켜주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경영 전략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보며 반드시 이 회사를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그룹으로 키워내겠다는 다짐을 되새겼다. 그때 사무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고 시스템의 감지 레이더에는 붉은 점 하나가 표시되며 적의 접근을 알렸다. 아직 끝나지 않은 오늘 밤, 강진혁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깨진 유리창 틈으로 스며들어 엉망이 된 사무실 바닥을 비추었을 때 강진혁은 낡은 소파에서 눈을 떴고 그의 눈앞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반투명한 시스템, 창이 허공에 떠서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지난밤의 사건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시스템은 첫 번째 전투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히든 퀘스트인 기업의 기초 다지기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강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모바일 뱅킹 앱을 실행시켰고 화면에 찍힌 천문학적인 숫자의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야망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그를 짓누르던 지독한 가난과 부채의 사슬이 단번에 끊어지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는 대신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앞으로 벌어질 전쟁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냉철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오전 10시가 되자 어제 혼쭐이 나고 도망쳤던 조폭들이 이번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와 함께 다시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어제의 공포 대신 법적인 절차로 상대를 압박하겠다는 비열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변호사는 거만한 태도로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채무 이행 각서를 꺼내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회사 자산에 대한 강제 압류 집행을 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뒤에 서 있는 조폭 우두머리는 팔에 깁스를 한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강진혁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를 기대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강진혁의 표정은 그들이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평온하고 무심했다. 강진혁은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채무 원금과 연체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그들의 계좌로 즉시 이체해버렸다. 입금 알림음이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요란하게 울리자 사무실 안에는 순간적으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변호사와 조폭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과 휴대전화, 화면을 번갈아 쳐다보며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강진혁은 멍하니 서 있는 그들을 향해 이제 볼 일이 끝났으니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라고 차갑게 일갈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시스템의 카리스마 스탯 영향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험이 실려 있었다. 쫓겨나듯 사무실을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강진혁은 비서실장인 박 부장을 불러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정산하고 사무실 인테리어를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할 업체를 섭외하라고 지시했다. 박 부장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안이 벙벙해 하면서도 사장의 눈빛에서 예전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확고한 리더십이 되살아난 것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히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의 형사과 사무실에서는 한서연 경위가 모니터 화면을 뚫어질 듯 응시하며 어제 늦은 밤 골목길에서 마주쳤던 강진혁이라는 남자의 신원을 조회하고 있었다.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그의 기록은 너무나도 평범하다 못해 깨끗해서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했는데 군 복무 기록은 일반 보병 만기 전역으로 되어 있었고 이후의 경력은 영세한 보안 회사를 운영하다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하지만 한서연의 예리한 직감은 그가 범인을 제압할 때 보여주었던 간결하고 치명적인 동작이 결코 일반적인 군 생활이나
호신술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동료 형사에게 강진역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동료는 그저 빚에 허덕이는 별 볼일 없는 사장일 뿐이라며 신경 끄라고 조언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의구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며 다시 한번 강진역의 회사가 있는 구역으로 순찰을 나가보기로 결심했는데 그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가 거대 조직이나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위험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가 경찰서를 나설 때 도심의 화려한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천명 건설의 회장실에서는 조태호 상무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고가의 도자기를 박살내고 있었고 바닥에는 강진혁이 빚을 갚았다는 보고서가 찢겨진 채 흩어져 있었다. 조태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오점을 남긴 강진혁이라는 존재를 용납할 수 없었고 감히 하층민 주제에 자신의 뜻을 거스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인 수단 따위는 집어치우고 당장 용역 깡패들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회사를 밀어버리라는 무자비한 명령을 내렸다. 오후가 되자 강진혁의 사무실 주변은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살벌한 분위기로 변했고 대형 굴착기 2대가 좁은 골목을 막아서며 위협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시스템은 즉시 긴급 퀘스트인 영역 수호를 발동시키며 적들의 접근을 경고했고 강진혁은 리모델링 견적을 논의하던 인테리어 업자를 뒷문으로 대피시킨 후 천천히 정문으로 걸어 나갔다. 건물 앞에는 안전모를 썼지만 누가 봐도 전문적인 싸움꾼으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 수십 명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채 험악한 표정으로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의 선두에는 흉터가 험상궂게 난 현장 소장이 굴착기 기사에게 건물을 밀어버리라는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강진혁이 나타나자 소장은 비웃음을 날리며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있어 긴급 철거를 집행한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다. 강진혁은 굴착기의 거대한 삼날이 건물의 외벽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의 등 뒤로 시스템이 구현한 투명한 방어막이 아른거리며 그의 신체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는 소장을 향해 사유지를 침범하고 기물을 파손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소장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수십 명의 용역들이 괴성을 지르며 강진혁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강진혁의 눈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엉성한 슬로 비디오처럼 보였고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피하고 상대의 명치를 가격하며 반격을 시작했다.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억세게 생긴 사내들이 추풍 낙엽처럼 날아가 바닥에 처박혔고 그 광경은 마치 무협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서연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강진혁은 단 한 대의 유효타도 허용하지 않은 채 압도적인 무력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사용하는 무술이 특수부대, 살상, 무술인 크라브마가와 시스테마가 절묘하게 섞인 형태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과격해지자 그녀는 더 이상의 폭력을 막기 위해 차문을 박차고 나와 공포탄을 하늘로 발사하며 경찰임을 알리고 현장에 난입했다. 날카로운 총소리의 용역들은 행동을 멈추고 주춤거렸고 굴착기 기사 또한 당황하여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서 내려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권총을 든 채 강진혁과
용역들 사이를 가로막으며 양측 모두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그녀의 등 뒤에 서 있던 강진혁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용역 소장은 경찰이 개입하자 혀를 차며 재수없게 꼬였다고 투덜거렸지만 이미 기세가 꺾인 상태라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철수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트럭과 중장비를 이끌고 사라지자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한서연은 권총을 거두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강진혁을 쏘아보며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진혁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자신을 걱정해서 달려온 것이냐며 농담 섞인 어조로 되물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강진혁은 시스템 창을 통해 한서연의 호감도가 미세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내심 안도했는데 그녀가 적으로 돌아서지 않고 중립적인 관찰자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였다. 그는 한서연에게 자신은 그저 회사를 지키려는 선량한 시민일 뿐이며 방금 전의 상황은 정당방위였음을 강조했고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한서연은 그의 뻔뻔하면서도 능글맞은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홀로 수십 명을 상대하며 물러서지 않았던 그의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은 상태였다. 그녀는 강진혁에게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는 경고를 남기고 돌아섰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무거워져 있었고 머릿속은 그에 대한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깔리자 강진혁은 텅 빈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시스템이 제공한 다음 퀘스트 정보를 확인했다. 천명건설은 이번 실패로 인해 더욱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해올 것이 분명했고 그 중심에는 조태호라는 탐욕스러운 인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스템은 천명건설이 이 지역을 재개발하려는 진짜 목적이 단순한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지하에 매설된 불법 데이터 센터를 은폐하기 위함이라는 충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강진혁은 밤바람을 맞으며 주먹을 꽉 쥐었고 이제 단순한 방어를 넘어 그들의 추악한 비밀을 파헤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반격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거리에서 강진혁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맞은편 거대하게 솟아오른 천명건설의 본사 타워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시스템이 부여한 통찰의 능력을 통해 일반적인 시야를 넘어선 것들을 포착하고 있었다. 붉은색 네온 사인이 도시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지만 강진혁의 시야에는 도시의 지하 깊숙한 곳을 흐르는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과 불법적인 자금의 이동 경로가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형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시스템은 천명건설이 강진혁의 낡은 사무실 부지를 그토록 집요하게 노리는 이유가 단순히 재개발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 지하에 매설된 폐쇄된 방공호를 비밀리에 개조하여 불법 서버 팜으로 활용하려는 계획 때문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설계도와 함께 보여주었다. 그곳은 마약 거래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대한 범죄의 온상이었으며 조태호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 건물들을 사들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강진혁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북을 열고 시스템이 제공한 해킹 툴을 실행시켰는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며 천명건설의 보안망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다. 그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을 발휘하며 조태호가 관리하는 비밀 장부를 하나씩 복사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정재계 고위 인사들에게 건네진 뇌물 리스트와 불법 자금 세탁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강진혁의 얼굴은 냉철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 거학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정의감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선 전쟁의 서막임을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정보를 혼자서 터뜨리기에는 아직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을 만한 조력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같은 시각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회의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한서연 경위는 자신의 상관인 최 반장 앞에서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다. 그녀는 어제 발생한 용역 깡패들의 난동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배우의 천명건설이 있다는 명백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식 수사를 요청했지만 최 반장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단순 폭행 시비로 축소하려 하고 있었다. 최 반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대기업을 상대로 함부로 칼을 들이대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한서연은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그가 이미 천명건설 측으로부터 모종의 회유나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녀는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경찰 조직 내부마저 검은 돈에 오염되어 있다는 현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라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하며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한서연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경찰청 옥상 정원에 올라가 차가운 캔커피를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문득 지난밤 골목길에서 마주쳤던 강진혁이라는 남자의 미스터리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과 자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정보력은 그가 이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경계심 또한 지울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내용을 확인한 한서연의 눈이 커다랗게 떠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고정시켰다. 메시지에는 천명건설이 은폐하려는 지하시설의 좌표와 함께 오늘 밤 자정 인천항의 특정 컨테이너 부두에서 중요한 밀수품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진실을 원한다면 혼자 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강진혁은 사무실 옥상에서 야간 투시경 기능을 활성화한 채 멀리서 한서연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스템은 그녀가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다음 단계의 작전 실행을 촉구했다. 그는 검은색 전술 슈트를 착용하고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쓴 채 섀도우 워커라는 은신 스킬을 사용하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고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가 인천항으로 향하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오늘 밤의 작전은 한서연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쥐어주는 동시에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줌으로써 확실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다. 강진혁이 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시스템은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와 예상되는 적들의 배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보여주었고 그는 핸들을 꽉 쥐며 속도를 높여 밤거리를 가로질렀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야적장은 스산한 바닷바람과 함께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서려 있었고 한서연은 권총을 손에 쥔 채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사이를 이동하고 있었다. 제보받은 구역에 도착한 그녀는 멀리서 희미한 불빛 아래 수십 명의 남자들이 나무 상자를 옮기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고 은밀하여 단순한 화물 작업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로 현장을 체증하며 지원 요청을 하려 했지만 이곳에는 전파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통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을 경계하던
천명건설의 사설 경비업체 요원들이 그녀의 숨소리를 감지하고 손전등을 비추며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발각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즉시 몸을 날려 컨테이너 뒤로 숨었지만 이미 훈련받은 용병 수준의 경비원들은 퇴로를 차단하고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겨누며 그녀를 압박해오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이 많은 인원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형사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저항하려 마음먹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컨테이너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낙하하며 가장 선두에 있던 경비원의 어깨를 밟고 도약하여 순식간에 2명의 적을 기절시키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강진혁은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차단한 후 혼란에 빠진 적들 사이를 유령처럼 누비며 급소를 타격해 무력화시켰고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교하여 한서연조차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였다. 연기가 자욱한 현장에서 강진혁은 한서연의 팔을 잡아 끌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는데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묘하게 안심이 되는 온기를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컨테이너 미로를 뚫고 안전지대로 빠져나왔고 한서연은 숨을 몰아쉬며 자신을 구해준 남자의 정체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마스크를 쓴 채 말없이 그녀에게 USB 메모리 하나를 던져주었다.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남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녀는 그 뒷모습에서 며칠 전 보았던 강진혁의 실루엣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한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꽉 쥐며 이것이 썩어빠진 조직과 거대 기업의 유착고리를 끊어낼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진혁은 마스크를 벗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시스템이 띄워준 퀘스트 완료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서연과의 신뢰도가 대폭 상승했다는 알림이 가장 눈에 띄었다. 그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멀리 인천 쪽 하늘에서 경찰차들의 사이렌 불빛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고 아마도 한서연이 현장을 정리하고 대규모 지원, 병력을 요청했을 것이라 짐작했다. 이제 공은 그녀에게 넘어갔고 그녀가 가져간 증거 자료들은 조태호와 천명건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시한폭탄이 되어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갈 것이었다. 강진혁은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소파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기 전 시스템 상점을 열어 다음 전투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장비와 스킬들을 신중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인천항에서 검거된 대규모 밀수 조직과 그 배후에 천명건설의 자회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속보로 도배되었고 여론은 급격하게 들끓기 시작했다. 조태호는 회장실에서 뉴스를 보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을 냈는데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해결사 실장을 호출하여 경찰 내부의 쥐새끼와 정보를 유출한 자를 반드시 찾아내어 뼈도 추리지 못하게 만들라고 소름 끼치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한서연이 영웅 대접을 받으며 수사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최 반장은 윗선의 눈치를 보며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한서연은 바쁜 수사 일정 속에서도 틈을 내어 강진혁의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그녀는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남자가 강진혁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확인을 받고 싶어 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사무실 입구에서 강진혁은 작업복을 입고 인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한서연이 다가오자 짐짓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한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젯밤 인천에 가지 않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지만 강진혁은 태연하게 집에서 컵라면을 먹고 잤다고
거짓말을 하며 알리바이를 댔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의 손등에 난 미세한 찰과상을 발견하고 그가 범인임을 확신했지만 굳이 추궁하지 않고 대신 밥이나 한 끼 사라는 말로 은근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두 사람은 근처의 허름한 순대국밥집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는데 강진혁은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고 한서연은 그런 그에게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며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어갔다. 식사 도중 한서연은 이번 사건의 배후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위험하다며 일반인은 빠지는 게 좋다고 진지하게 충고했지만 강진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은 이미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어 한서연은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대신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두 사람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고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것엔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지탱해줄 단단한 끈이 되어줄 것이었다. 그날 밤 강진혁은 시스템으로부터 새로운 경고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것은 조태호가 고용한 전문 암살자들이 강진혁의 존재를 눈치채고 제거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강진혁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으로 자신의 방어 시스템을 점검하며 다가올 위협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생각도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특수 제작된 단검을 꺼내 나를 세우며 중얼거렸는데 사냥감이 사냥꾼을 물어뜯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냥이 시작되는 법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창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며 또다시 거친 비가 내릴 조짐을 보였고 강진혁의 그림자는 번개빛에 길게 늘어지며 마치 거대한 야수처럼 벽면을 뒤덮었다. 조태호가 파놓은 함정은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강진혁의 숨통을 조여왔는데 평화롭던 오후의 나른한 공기를 찢어밟기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그 신호탄이었다. 리모델링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제법 번듯한 모습을 갖춰가던 강철 보안 사무실 앞으로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검찰 수사 차량이 들이닥쳤고 무장한 기동 타격대가 입구를 봉쇄하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영문을 모르는 직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압수수색 영장을 든 수사관들이 사무실 안으로 난입하여 서류를 뒤지고 집기를 파손하며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사장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스템은 이미 10분 전부터 적대적 세력의 침입과 악의적인 음모가 감지되었다는 붉은 경고등을 띄우며 위험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수사관들 중 한 명이 창고 구석에 쌓여 있던 자재 박스 틈에서 검은 비닐로 겹겹이 포장된 수상한 물건을 찾아내어 번쩍 들어올리며 찾았다는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닐 속에서 나온 것은 다량의 백색 가루였고 그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마약류였기에 강진혁은 순식간에 마약 밀매 및 유통 혐의라는 중범죄의 누명을 쓰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관할서의 부패한 형사반장인 최경감이었는데 그는 천명건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강진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조작 증거를 미리 심어놓은 것이었다. 최경감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강진혁에게 다가와 수갑을 흔들어 보였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며 조롱 섞인 어조로 체포 이유를 고지하려 들었다. 바로 그때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한서연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그녀는 최경감의 손에 들린 증거물과 강진혁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강진혁이 비록 거친 세계에 몸담고 있을지언정 마약 같은 저열한 범죄에 손을 댈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확신하고 있었기에 이 상황이 조작된 함정임을 단번에 간파했다. 한서연은 최경감의 앞을 가로막으며 정식 절차를 밟은 수색인지 따져 물었고 증거물이 발견된 위치가 너무나 자기적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경감은 상급자의 권위를 내세워 그녀를 묵살했다. 그는 한서연에게 수사방해로 징계받고 싶지 않으면 비키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그녀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계급 사회인 경찰 조직 내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강진혁은 분노에 떨고 있는 한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어 그녀를 진정시켰고 스스로 양손을 내밀어 최경감이 채우는 수갑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여오는 감각과 함께 시스템은 긴급 퀘스트인 진실을 향한 구속을 발동시켰는데 이는 경찰서 내부로 잠입하여 적들의 허를 찌르라는 역발상적인 미션을 의미했다. 강진혁은 한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은 결백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고 그녀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에서 그가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었다. 경찰차에 연행되어 가는 강진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서연은 반드시 이 누명을 벗기고 배후에 있는 진짜 범인들을 잡아넣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경찰서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으며 한쪽 벽면에 설치된 거울 뒤에서는 누군가가 이 상황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압박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진혁은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최경감이 앉아 거만한 태도로 조작된 조서를 내밀며 자백을 강요하고 있었는데 그의 말투에는 이미 강진혁을 범죄자로 단정짓는 편견이 가득했다. 최경감은 천명건설 법무팀이 준비해준 시나리오대로 강진혁을 몰아세우며 형량을 줄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인정하라고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가며 시도했다. 그러나 강진혁은 시스템의 통찰 스킬을 사용하여 최경감의 표정과 심장 박동 그리고 동공의 미세한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었고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을 통해 그가 숨기고 있는 약점을 파악해 나가고 있었다. 강진혁은 갑자기 침묵을 깨고 최경감의 개인적인 치부를 정확하게 찌르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최경감이 최근 도박 빚으로 인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으며 그 돈을 갚 위해 천명건설의 사주를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강진혁의 입에서 자신의 비밀 계좌번호와 정확한 채무 액수까지 나오자 최경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졌고 그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강진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대며 지금 당장 이 취조를 멈추지 않으면 당신의 비리 증거가 언론과 감찰 부서에 동시에 전송될 것이라고 나직하게 경고했다. 최경감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허둥지둥 취조실을 뛰쳐나갔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서연이 복잡한 표정으로 들어와 강진혁의 맞은편에 앉았다. 한서연은 녹음기와 CCTV가 꺼진 것을 확인한 후 강진혁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강진혁은 비로소 가면을 벗고 진지한 태도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천명건설의 조태호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으며 진짜 마약 제조 공장은 경찰이 압수수색한 자신의 사무실이 아니라 조태호가 소유한 외곽의 폐공장 지하에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한서연은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병력을 출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진혁은 경찰 내부에도 첩자가 있어 정보가 새어나갈 것이 분명하므로 공식적인 수사로는 그들을 잡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한서연에게 자신을 24시간 동안만 풀어달라는 위험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이자
그녀의 경찰 인생을 건모험이기도 했다. 한서연은 갈등에 휩싸여 침묵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를 임의로 풀어주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법을 위반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법과 원칙만으로는 거대한 악을 심판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뼈저리게 느껴왔고, 강진혁이라는 남자가 가진 정의감과 능력을 믿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강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눈을 보라고 말했고, 그의 눈동자 속에는 거짓없는 진심과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단을 내렸고, 수갑 열쇠를 꺼내 그의 손목을 풀어주며 만약 실패하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다시 체포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그를 풀어주었다. 강진혁은 손목을 문지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두 사람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뒷문을 통해 경찰서를 빠져나와 어둠이 깔린 도시의 거리로 나섰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거리에서 그들은 쫓기는 도망자와 그를 돕는 추격자라는 기묘한 관계가 되었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다. 시스템은 협력자 한서연과의 파티 결성을 알리며 팀워크 스킬을 활성화시켰고, 강진혁은 그녀와 함께 조태호의 비밀 아지트로 향하는 차량에 시동을 걸었다. 차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고, 한서연은 운전하는 강진혁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인적은 드물어졌고 음산한 안개가 도로를 뒤덮으며 시야를 가렸는데, 강진혁은 시스템 내비게이션을 통해 폐공장의 정확한 위치와 경비 병력의 배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조태호는 오늘 밤 이곳에서 해외 바이어들과 대규모 거래를 진행할 예정이었고, 그 현장을 덮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 목표였다. 강진혁은 한서연에게 방탄조끼를 건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뒤에 있으라고 당부했고, 한서연은 자신의 총을 점검하며 당신이나 다치지 말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다. 폐공장의 거대한 철문 앞에는 무장한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강진혁은 차를 숲속에 숨긴 후 은밀하게 침투할 준비를 마쳤다. 강진혁은 시스템 상점에서 구매한 소형 드론을 띄워 공장 내부의 상황을 정찰했는데, 화면에 잡힌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범죄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조태호는 VIP 룸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거래 성사를 자축하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수십 명의 무장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어 정면 돌파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보였다. 한서연은 압도적인 적의 숫자에 혀를 내둘렀지만, 강진혁은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시스템이 제안하는 게릴라 전술을 머릿속으로 구상했다. 그는 한서연에게 자신이 시선을 끄는 동안 서버실로 침투하여 데이터를 백업하라는 임무를 맡겼고, 그녀는 위험하다고 반대했지만 그의 확고한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 개시 신호와 함께 강진혁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고, 곧이어 공장 외곽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으며 적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경비원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한서연은 날렵하게 환기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고, 강진혁은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며 적들의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수십 개의 총구가 그를 겨누었지만 강진혁은 시스템이 전개한 방어막을 믿고 두려움 없이 전진했고, 그의 손에는 푸른 빛이 감도는 특수 진압봉이 들려 있었다. 조태호가 CCTV를 통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강진혁은 이미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적진의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고 있었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비명이 난무하는 혼란 속에서 강진혁은 춤을 추듯 화려한 무빙으로 총알을 피하며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고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예술의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한서연은 서버실에서 데이터를 복사하며 모니터를 통해 강진혁의 전투 장면을 지켜보았는데 그가 보여주는 초인적인 힘과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다.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자 그녀는 무전기를 통해 강진혁에게 신호를 보냈고 강진혁은 마지막 남은 경비원을 제압한 후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태호는 헬기를 호출하여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고 그들은 옥상에서 최후의 추격전을 벌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강진혁의 등 뒤로 거친 숨소리가 따라붙었고 그는 뒤따라오는 한서연의 손을 잡아 끌며 옥상 문을 박차고 나갔다. 거센 헬기 프로펠러 바람이 몰아치는 옥상에서 조태호가 그들을 내려다보며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고 강진혁은 그를 향해 주먹을 뻗으며 마지막 결전을 예고했다.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함께 두 사람의 운명은 폭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헬기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것엔 돌풍 속에서 조태호는 비열한 웃음을 남기고 유유히 밤하늘로 사라져버렸지만 강진혁은 좌절하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멀어지는 기체를 응시하며 시스템이 띄워준 추적 마커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조태호가 헬기에 탑승하기 직전 미세한 나노 추적기를 기체 하단에 부착하는 데 성공했기에 지금의 도주는 단지 그들의 본거지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옥상 난간을 붙잡고 분한 표정으로 헬기를 노려보던 한서연은 강진혁이 너무나도 침착한 태도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다그쳤지만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시스템은 조태호의 목적지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천명 호텔의 지하 벙커이며 그곳에서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비밀 경매가 열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한서연에게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서 놈들의 심장부를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천명 호텔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우아한 외관을 자랑하는 최고급 숙박시설이었지만 그 지하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거대한 암흑의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다. 강진혁과 한서연이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행색은 방금 전까지 격렬한 전투를 치른 탓에 먼지와 그을음으로 엉망이 되어 있어 입구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강진혁은 당황하지 않고 시스템 상점을 열어 VIP 위장 패키지를 구매했고 순식간에 그의 계좌에서 거액의 포인트가 빠져나감과 동시에 근처 명품관에서 공수한 최고급 턱시도와 드레스가 배달되었다. 그는 한서연에게 이것이 작전을 위한 필수적인 위장임을 강조하며 옷을 갈아입을 것을 권했고 잠시 후 피팅룸에서 나온 한서연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워 강진혁조차 잠시 숨을 멈출 정도였다.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우아하게 올린 한서연은 냉철한 형사가 아닌 고혹적인 여배우처럼 보였고 강진혁 또한 완벽한 핏의 슈트를 입고 재벌가 자제 같은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연인으로 위장하여 지하 경매장 입구로 향했는데 시스템이 발급한 가짜 초대장은 완벽하게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고 그들은 거대한 황금문을 지나 경매장 내부로 들어설 수 있었다. 내부는 마치 중세 귀족들의 연회장처럼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었고 가면을 쓴 정재계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곳의 공기는 돈과 욕망 그리고 타락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진혁은
시스템의 투시 기능을 이용하여 참석자들의 면면을 살폈고 그들 중 다수가 조태호의 뇌물 장부에 적혀 있던 인물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단상 위에서는 사회자가 도저히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불법 문화재와 기밀 문서들을 경매 물품으로 소개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수십억 원의 금액을 부르며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조태호는 경매장 2층의 VIP 발코니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안전한 요새에 강진혁이 침입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한서연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작전을 속삭였는데 그것은 바로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경매장의 분위기를 장악하여 조태호를 자극하고 그를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때마침 사회자가 오늘의 메인 상품인 도심 개발 계획 원본 지도를 소개하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입찰가는 순식간에 100억 단위를 넘어섰다. 조태호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낙찰을 확신하던 그 순간 강진혁이 번호판을 높이 들며 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했고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강진혁에게 쏠렸고 조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잔을 떨어뜨리며 발코니 난간을 잡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강진혁은 가면을 벗어던지며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고 조태호와 눈이 마주치자 여유로운 미소를 보내며 손가락으로 그를 도발했다. 조태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경호원들에게 당장 저놈들을 잡아주기라고 소리쳤고 순식간에 수십 명의 무장 경호원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와 강진혁과 한서연을 포위했다. 경매장에 있던 귀빈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한서연은 치맛자락을 찢어 움직이기 편하게 만든 후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 들었고 강진혁은 시스템의 전투 모드를 격투에서 전쟁으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싸움을 준비했다. 조태호는 스피커를 통해 오늘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쥐새끼는 없다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고 천장에서는 자동 소총을 든 용병들이 레페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능숙한 사격 솜씨로 접근하는 적들을 제압해 나갔지만 적들의 숫자는 너무나 많았고 그들의 화력은 경찰 특공대를 능가하는 수준이라 점점 구석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한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절대 방어막 스킬을 시전했는데 적들이 쏘아대는 총탄이 그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목격한 용병들은 잠시 공격을 멈추고 주춤거렸지만 강진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람처럼 파고들어 적들의 대열을 무너뜨렸다. 그의 주먹과 발차기는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파괴 그 자체였으며 스치는 것만으로도 뼈가 부러지고 건장한 사내들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강진혁의 등 뒤에서 그를 지켜보던 한서연은 마치 전쟁의 신이 강림한 듯한 그의 압도적인 무력에 전율을 느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전투가 격해지자 조태호는 다급해진 나머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강진혁을 죽이는 자에게는 현상금 100억을 주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돈에 눈이 먼 용병들은 더욱 악착같이 달려들었다. 그때 2층 발코니에 숨어있던 저격수가 한서연의 빈틈을 노리고 방아쇠를 당겼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총알이 그녀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시스템의 경고음이 울리기도 전에 강진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한서연을 감싸 안았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어깨에서 붉은 선혈이 튀어올랐다. 한서연은 자신의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강진혁을 받아안고 비명을 질렀지만 강진혁은 고통스러운 표정 속에서도 옅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는 말을 건넸다. 사실 시스템의 데미지 감소 스킬 덕분에 치명상은 피했지만 한서연의 눈에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으로 비쳤고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진혁의 부상은 오히려 그의 잠자고 있던 야성을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고 시스템은 사용자의 분노 수치가 한계를 돌파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버서커 모드를 활성화시켰다. 그는 한서연을 안전한 기둥 뒤로 옮긴 후 천천히 몸을 일으켰는데 그의 몸 주위에는 붉은색 오라가 이글거리고 있었고 눈빛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를 향해 달려들던 용병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뒷걸음질 쳤지만 강진혁은 이미 자비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상태였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이동하며 적들을 하나씩 처단했는데 그 방식은 너무나 처절하고 압도적이어서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단 몇 분 만에 수십 명의 용병들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고 화려했던 경매장은 피와 잔해로 얼룩진 폐허가 되었다. 발코니에 있던 조태호는 자신의 최정예 부대가 전멸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기어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구는 강진혁에 의해 봉쇄된 상태였다. 강진혁은 피 묻은 턱시도 재킷을 벗어던지고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는데 그 발자국 소리가 조태호에게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한서연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를 뒤따라 올라갔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깊고 강렬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진혁은 조태호의 멱살을 잡아난간 밖으로 내밀며 그동안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차갑게 속삭였다. 조태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비굴하게 눈물을 흘렸지만 강진혁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시스템이 새로운 퀘스트인 악의 심판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건넸고 강진혁은 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어 그를 난간 안쪽으로 던져버렸다. 바닥에 널브러진 조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뒤따라 올라온 한서연이 내민 수갑을 보게 되었고 그녀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상황이 종료되자 긴장이 풀린 강진혁은 비틀거리며 한쪽 무릎을 꿇었고 한서연은 놀라서 그에게 달려가 상처를 살폈다. 그녀는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그의 어깨를 지혈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고 타박했지만 강진혁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당신을 지키는 것이 내 임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여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강진혁과 한서연은 구급차 뒤편에 앉아 서로에게 기대어 휴식을 취했는데 그들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천명그룹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조태호의 검거는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것이 분명했다. 한서연은 강진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속삭였고 강진혁 또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무언의 긍정을 표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며 최후의 적이 남아있다는 불길한 메시지를 띄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조태호의 배후에 있는 더 거대한 흑막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밤하늘의 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이 모습을 드러내자 강진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조태호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고 진짜 몸통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그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서연을 바라보며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한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지만 그들의 눈빛은 다가올 내일의 전투를 향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조태호가 체포된 지 불과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는 또다시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는데, 천명그룹이 고용한 초호화 변호인단은 조태호의 심신미약과 지병을 구실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여 보석 허가를 받아내는 기막힌 수완을 발휘했다. 한서연은 경찰서 로비에서 휠체어를 타고 링거를 꽂은 채 연기하듯 빠져나가는 조태호를 보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지만, 법원의 결정 앞에서는 일개 경찰 간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의 입술만 깨물 뿐이었다. 조태호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한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입꼬리를 살짝 올려 비릿한 조소를 날렸고, 그 눈빛은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으며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짓밟아주겠다는 무언의 선전포고를 담고 있었다. 강진혁은 주먹을 쥐고 달려나가려는 한서연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저들이 원하는 그림만 만들어줄 뿐이라고 냉정하게 조언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거대한 분노의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다. 강진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최상위 모드로 전환하고 금융시장 조작 스킬인 마켓 오버로드를 활성화했는데, 이것은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자본 권력을 그들의 언어인 돈으로 철저히 파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시스템은 천명건설을 포함한 그룹 전체의 자금 흐름도와 주식, 보유, 현황, 그리고 차명 계좌, 리스트를 입체 홀로그램으로 띄워주었고, 강진혁은 조태호가 풀려난 것을 자축하며 방심하고 있을 지금이 바로 놈들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을 최적의 타이밍임을 직감했다. 그는 지난번 경매장에서 확보한 비자금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을 익명의 제보로 전 세계 주요 언론사와 금융감독기구에 동시에 발송함과 동시에 천명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강진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천문학적인 금액의 매도 주문이 쏟아져 나왔고, 견고해 보이던 천명그룹의 주가는 마치 날개 잃은 새처럼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천명그룹은 하한가를 기록하며 패닉 상태에 빠졌고, 뉴스에서는 천명그룹의 천문학적인 분식 회계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특종 보도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주주들은 주식을 팔아치우기 위해 아우성을 쳤고, 채권단은 자금 회수를 압박하기 시작했으며, 조태호의 아버지는 그룹을 살리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병원 VIP 병실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조태호는 TV 화면 속에서 자신이 그룹에서 영구 제명되고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술잔을 떨어뜨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애원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고함 소리와 함께 연을 끈차는 매몰찬 대답만이 돌아왔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그는 극도의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말았다. 모든 것을 잃고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광기에 사로잡힌 조태호는 마지막 남은 비자금을 털어 다크웹을 통해 고용한 중무장 용병들을 소집했고, 강진혁과 한서연을 향한 최후의 자폭 테러를 계획했다. 그는 한서연이 혼자 귀가하는 틈을 노려 그녀를 납치한 뒤 강진혁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장소이자
지금은 폐허가 된 외곽의 미완성 건설 현장으로 혼자 오지 않으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강진혁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조태호의 미친 듯한 웃음소리와 한서연의 신음소리를 듣는 순간 시스템의 경고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지만 망설임 없이 차의 시동을 걸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시스템은 적들의 숫자가 압도적이며 함정일 확률이 99%라고 경고했지만 강진혁에게 있어 한서연은 이미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기에 그 어떤 위험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건설 현장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고층 건물의 꼭대기층에는 조태호가 한서연을 기둥에 묶어둔 채 폭탄 기폭 장치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강진혁이 현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용병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는데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도 강진혁은 시스템의 절대 회피 스킬을 사용하여 마치 유령처럼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그는 단순히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무기로 활용하여 용병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는데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월적인 것이어서 적들은 공포에 질려 제대로 조준조차 하지 못했다. 강진혁은 피 묻은 셔츠를 찢어 상처를 동여매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단을 뛰어올랐고 그의 눈빛은 오직 꼭대기층에 있는 한서연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옥상에 도달한 강진혁을 맞이한 것은 기괴한 웃음을 흘리는 조태호와 그를 둘러싼 최정희의 친위대였는데 조태호는 강진혁이 여기까지 살아 올라온 것에 대해 경이로움과 증오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조태호는 기폭장치를 흔들어 보이며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이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지만 강진혁은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나갔다. 강진혁은 조태호에게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지금 폭탄을 터뜨려봤자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차갑게 일갈하며 그의 심리를 압박했다. 조태호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는 순간 강진혁은 시스템의 시간 가속 스킬을 발동하여 찰나의 순간에 거리를 좁혔고 조태호의 손목을 낚아채 기폭 장치를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기폭 장치가 손에서 떠나자 조태호는 이성을 잃고 품에서 단검을 꺼내 강진혁에게 달려들었지만 격투 마스터인 강진혁에게 있어 그의 공격은 어린아이의 몸부림에 불과했다. 강진혁은 가볍게 그의 공격을 흘려보낸 뒤 묵직한 주먹을 조태호의 복부에 꽂아 넣었고 조태호는 억눌린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 고통에 몸부림쳤다. 주변에 있던 친위대들이 달려들었지만 강진혁은 한서연을 보호하며 그들과 치열한 육탄전을 벌였고 빗속에서의 처절한 사투 끝에 마지막 용병까지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강진혁은 밧줄에 묶여있던 한서연을 풀어주었고 그녀는 풀려나자마자 강진혁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쓰러진 줄 알았던 조태호가 마지막 발악으로 바닥에 떨어진 총을 집어들고 강진혁의 등 뒤를 겨누었고 탕하는 총성과 함께 총구가 불을 뿜었다. 한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강진혁을 밀쳐내려 했지만 강진혁은 이미 시스템의 감지 능력으로 이를 예측하고 몸을 돌려 날아오는 총알을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쳐내는 기적 같은 묘기를 선보였다. 튕겨나간 총알은 조태호의 다리 옆 콘크리트 바닥에 박혔고 놀란 조태호가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강진혁은 이미 그의 코앞까지 다가가 있었다. 강진혁은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는 눈빛으로 조태호의 손을 밟아 총을 뺏은 뒤 그를 멱살 잡아 일으켜 세워 난간 밖으로 밀어붙였다. 조태호는 허공에 매달린 채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지만 강진혁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이것은 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지른 짓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진혁은 그를 떨어뜨리는 대신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난간 안쪽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치며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너에게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도착한 경찰 특공대가 옥상으로 진입하여 조태호와 용병들을 체포했고 조태호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현장이 수습되고 비가 그치자 먹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강진혁과 한서연은 서로를 부축하며 폐허가 된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범죄를 넘어선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게이트로 비화되었고 천명그룹은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강진혁은 시스템이 제공한 보상으로 획득한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천명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건전한 자회사들을 인수하여 새로운 그룹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새로운 거물이 되었지만 그의 곁에는 항상 한서연이 함께하고 있었다. 한서연 또한 이번 공로를 인정받아 경감으로 특진했고 경찰청 내에서 부패 세력을 척결하는 선봉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강진혁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시스템 종료 버튼을 응시했는데 이제 더 이상 시스템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뒤에서 다가와 자신을 안아주는 한서연의 손길을 느끼며 미소 지었고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들 앞에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고 강진혁은 한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을 고백했다. 천명그룹의 몰락 이후 대한민국 재계의 지형도는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강진혁이 이끄는 강철그룹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때 빚더미에 올라 허덕이던 영세한 보안업체는 이제 최첨단 기술과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고 강진혁은 더 이상 가난한 사장이 아닌 혁신적인 리더로서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 그는 천명그룹이 남긴 부실한 자산들을 인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정상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수놓는 강철타워의 최상층 집무실에서 강진혁은 통유리 너머로 분주하게 돌아가는 도심을 내려다보며 지난 1년간의 격동적이었던 시간들을 회상하곤 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시스템이라는 비현실적인 조력자가 있었지만 그 힘을 올바르게 이끌어온 것은 결국 강진혁 자신의 굳건한 의지와 정의감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한편 한서연은 조태호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 최연소 경정으로 승진하는 파격적인 인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범죄자들에게 공포의 대명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승진 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일선에서 뛰며 경찰 조직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밤낮 없이 매진했고 그녀의 활약 덕분에 도시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언론은 강진혁과 한서연을 가리켜 정의의 사도 커플이라 칭송하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대서특필했지만 두 사람은 세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의 영역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두 사람은 주말이면 틈틈이 만나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는데 화려한 레스토랑보다는 처음 만났던 골목길의 순대국밥집이나 한강 둔치에서 캔맥주를 마시는 것을 더 좋아했다. 어느 늦은 밤 강진혁이 홀로 집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허공에서 익숙한 푸른빛이 일렁이며 시스템이 새로운 메시지를 띄웠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제안이었다. 시스템은 사용자가 국내 최고의 위치에 오른 것을 축하하며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경제와 정치를 지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길로 안내하겠다는 월드 도미네이션 퀘스트를 활성화시켰다. 이 퀘스트를 수락하면 강진혁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지능과 무력, 그리고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장악할 수 있는 신에 가까운 권능을 얻게 될 것이라는 유혹적인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다. 화면 가득 채워진 보상 목록은 실로 엄청난 것이어서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지만 강진혁의 표정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강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절대적인 힘이나 세계 정복이 아니라 한서연의 따뜻한 미소였다. 그는 시스템이 주는 힘이 얼마나 달콤하고 강력한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힘에 취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할수록 인간으로서의 소소한 행복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깨닫고 있었다. 과거 조태호가 파멸한 이유도 결국 끝없는 탐욕과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음을 상기하며 강진혁은 자신이 괴물과 싸우다가 스스로 괴물이 되는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시스템을 향해 자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으며 더 이상의 힘은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거절 버튼을 누르려 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하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되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마지막으로 재고할 기회를 주었다. 강진혁은 그 경고 문구를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홀가분함에서 나오는 미소였고 그는 망설임 없이 시스템의 제안을 거절하고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 순간 허공을 가득 채우던 푸른빛이 서서히 사그라들며 시스템은 사용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일반 보조 모드로 전환됩니다.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다. 강진혁은 갑자기 찾아온 정적 속에서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초인적인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 빈자리는 인간 강진혁으로서의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강철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진혁은 완벽한 핏의 턱시도를 입고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시계를 향하고 있었고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후 연회장의 문이 열리며 순백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이 등장하자 소란스럽던 장내는 일순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제복 차림과는 달리 우아하게 올린 머리와 은은한 화장을 한 그녀는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여신처럼 아름다웠고 강진혁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서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강진혁에게 걸어왔고 그녀의 입가에는 수줍은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 모습은 강진혁의 심장을 걷잡을 수 없이 뛰게 만들었다. 강진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고 한서연은 그 손을 잡으며 오늘 정말 멋지다고 속삭였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기류가 흘러 넘쳤다. 그들은 파티의 주인공으로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춤을 추었지만 마음은 이미 이 화려하고 시끄러운 공간을 벗어나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진혁은 한서연의 귀에 대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제안했고 한서연은 눈빛으로 동의하며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은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장소였고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뜨거운 볼을 식혀주었다. 강진혁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1년 전 비 오는 날 낡은 사무실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여인이 곁에 있고 지켜야 할 회사가 있으며 꿈꾸던 미래가 현실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한서연을 바라보며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심을 담아 고백했고 한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나 역시 당신 덕분에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화답했다. 강진혁은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한서연의 앞에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백금 반지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는 대신 그녀의 눈높이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앞으로 남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담백하지만 진중한 프러포즈를 건넸다. 한서연의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이며 영원히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이자 안식처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강진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밤하늘 아래서 서로를 끌어안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는데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입맞춤이 끝난 후 강진혁은 한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밝은 달이 비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시스템의 퀘스트나 알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사랑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이며 그 길 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가난했던 시절의 배고픔과 서름, 그리고 치열했던 전투의 기억들은 이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가슴 한편에 묻어두고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써 내려갈 새로운 챕터를 기대하며 미소 지었다. 한서연 또한 그의 품에 기대어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강진혁은 문득 자신의 인생이 한 편의 소설과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비극으로 시작하여 스릴러를 거쳐 마침내 로맨틱 코미디의 해피엔딩을 맞이한 것 같아 헛웃음이 나왔다. 그는 한서연에게 우리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면 제목을 무엇으로 하면 좋겠냐고 장난스럽게 물었고 한서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기적을 만든 총재와 그를 체포한 형사라고 대답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도시의 불빛 속으로 흩어졌고 그것은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소리였다. 강진혁은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으며 이제 집으로 가자고 말했고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와 발걸음을 맞추어 옥상을 내려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강진혁은 시스템 창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모든 메인 퀘스트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사세요 라는 작별 인사가 떠 있었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제 그는 시스템의 주인이 아닌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고 그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든든해 보였다. 가난한 총재가 초강력 시스템을 얻어 미녀 경찰의 마음까지 훔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들이 만들어갈 내일은 오늘보다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서로를 비추고 있었다.